안녕하십니까? 2025년도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은행 대출금이나 개인빚, 임대보증금, 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만 65세가 되시면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데요. 내가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받을 수 없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이렇게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나의 소득 인정액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나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나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아시려면 크게 네 가지의 계산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의 금융자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두 번째로는 나의 일반 자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세 번째로는 나의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네 번째로는 부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네, 이 동영상에서는요, 그 중에 네 번째인 부채는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또 어떤 부채는 부채로 인정을 받고요, 또 어떤 부채는 부채로 인정을 못 받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채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거죠. 금융기관 대출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임대보증금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개인 간 부채도 있죠. 네 번째는 신용카드 미결제금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곳의 대출금이 있고, 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요, 어떤 부채는 인정을 받고 어떤 부채는 인정을 못 받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금융기관 대출금이에요. 가장 많이 빌리시는 거죠. 자, 부채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다 부채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금융회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1금융권이라 그래서 일반은행입니다. 뭐 우리가 많이 아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은행들이고요. 또 지방은행이 있습니다. 전남은행, 전북은행, 뭐 경남은행 이런 지방은행이 있고, 또 특수은행이라서 기업은행, 산업은행 이런 은행에서 빌린 부채 다 인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제2금융권이라 그래서요, 자, 보험회사에서 보험담보로 빌리기도 하시죠. 자,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자, 여신금융회사라 그래서 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금도 다 부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부업체, 대부중개업체한테 빌린 대출금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금융기관 대출금 어떻게 조사하는지 알아볼까요? 이거는 이 행복이용 공적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조사 대상자 명의의 수급권자죠. 조사 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조사 대상자 명의라는 거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그 신청하시는 분의 배우자도 다 조사합니다. 예, 금융기관 대출 내역을 확인한다. 이건 직접 집에 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으로도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금융기관 대출금의 종류, 주택담보대출인지 또는 주택연금인지, 이 신용대출인지 이런 종류나 또는 용도, 이게 주택구입자금인지 사업자금인지 또 의료비득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출금이 얼마냐 이것만 따지는 거지, 이 대출금을 왜 빌렸고 어디에 썼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나 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니고요, 실제로 빌린 대출금만 부채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대출금 빌린 것이 자녀 등 타인을 위해서 사용되지 확인된 금액은 중요재산으로 산정하고요. 또 주택연금 받는 분이 있죠. 이 주택연금 받는 분은 재산담보부 금융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받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요, 도리어 주택연금 수령액 여태까지 받은 금 누계를 다 부채로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대부중개업체에서 빌린 거 있죠.
이거는 행복이음으로 제공되지 않대. 전산으로 확인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대출 증빙서류, 부채 증명서를 통해 대출 내역을 확인하고 대출 내역 변동사항을 재확인한다 하는 내용이니까 이 대부 중개업체에서 빌린 대출 금액은 알아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꼭 이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이 대출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야지만이 그 금액이 부채로 인정받는다 하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임대보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채로 인정을 해줘요. 인정했는데 인정 범위가 어디냐면 임대보증금 등에 대해 주택 등 주택의 시가 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만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이라고 해서 100%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주택의 시가 표준액의 50%까지만 부채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분이 이 주택이나 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했잖아요. 그 여러 채를 다 임대 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채에 대해서만, 한 채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부채로 인정해 준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주택 상가 같은 경우는 공동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유한 지분의 시가 표준액, 그거의 50% 범위 내에서만 부채로 인정해 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복이음을 통해 제공되는 전월세 거래 정보를 참고해서 현대 임대차 계획 유효한지 사실 확인도 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 재임대 또는 전전세 하는 경우도 똑같은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계약 후 확정일자를 추후에 받은 경우는 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부채를 인정해 준다 하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보증금의 부채를 어떻게 조사하는지 알아볼까요? 자, 임대차 계약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나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상가 임대보증금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제출하고요. 주택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정보 제공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 계획을 제출을 못하면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요청이 가능하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공공기관과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공공기관과 임대인 간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세 임대 계약 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보증금의 부채를 어떻게 처리하냐 보면요. 자, 행복이음이라는 전산에 등록할 때 임대보증금이 시가 표준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50%까지만 부채로 인정한다는 거고요. 임대보증금은 세입자에 돌려줘야 하는 금액으로 부채로 계산합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대보증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임대를 줬는데 그 집의 시가 표준액이 2억 원이에요. 여기에 1억 5천만 원의 전세를 줬어요. 자, 그러면 임대보증금으로 부채를 얼마까지만 인정을 받을까요? 1억 원 뺏기 인정을 못 받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전세를 줬는데 이 집의 시가 표준액이 2억 원이잖아요. 2억 원의 50%가 1억 원이기 때문에 1억 원까지만 부채로 계산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똑같이 시가 표준액 2억 원이에요. 근데 이분은 7천만 원의 전세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7천만 원을 다 부채로 인정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시가 표준액의 50%, 즉 1억 원까지는 다 부채로 인정을 해 주는데 이게 임대보증금이 7천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7천만 원까지 다 부채로 인정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 2억 원이다. 그러면 이분이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받는 최대 금액은 50%인 1억 원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이 있죠. 이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은 가구가 여러 군데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래요. 그래서 건물 전체의 소유자가 한 명이래요. 이런 경우에 임대보증금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 집은 한 채인데 그 안에 가구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한 채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하나예요. 그거의 전체의 시가 표준액 50% 번해서 여러 가구의 임대보증금을 합계해 가지고 50%까지 부채로 계산을 해주고요.
자, 다세대 주택이라고 있어요. 다세대 주택은 호별로 소유자가 다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 세대가 있는데 각각의 주인이 다 다른 거예요. 이런 경우는 각 개별채이기 때문에 개별채별로 시가 표준액의 50%까지 붙여 인정해 주는데, 만약에 다세대 주택인데 전체 주택의 주인이 한 명이에요. 그리고 다 임대를 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주인이 한 명인 경우는 그 중에 한 채의 임대 보증금까지만 부채로 인정을 해주고, 그것도 그 한 채의 50%까지만 부채로 인정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임대보증금이라고 해서 다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요, 부채로 인정을 못 받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니 그 배우자 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다. 뭐냐면 내 자식이라, 내 자식의 어떤 배우자, 또는 내 형제 자매나 내 형제 자매의 배우자, 또는 내 부모에게 임대차 계약을 한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을 못 받는답니다. 근데 단 2007년 10월 15일 이전에 계약 체결을 했고, 그렇게 계약 체결한 것이 공적기관에 확인된 경우는 그 경우에만 부채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 집을 전세를 줄 때 그거를 가족이나 또는 형제자매나 그 배우자한테 전세를 주면 그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정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자, 개인 간 부채 사채입니다. 개인 간에 빌린 돈이에요. 부채로 인정해주는 범위가 있어요. 어디까지냐면 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이나 지급결정으로 확인된 사채거나 또는 법원의 화해 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는 부채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런 부채를 어떻게 조사하냐면 법원의 판결문 또는 화해 조정에 따라 채무대상 이항인 대출금액을 확인해서 부채로 인정을 해주는데요. 근데 이 개인 간 부채가 또 부채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이 법원에 의해서 판결 확인 또는 화해 조정 조서로 확인된 사채 이외의 모든 간 개인 간 부채는 부채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은 차용증이나 또는 공증을 하고 친구한테 빌렸어요, 또는 자녀한테 빌린 돈, 자, 이런 돈은 부채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신용카드 많이 쓰시죠. 자, 신용카드 미결제금 일부 부채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인정받는 범위가 좁아요. 첫 번째는 3개월 이상 연체를 해야 되고요, 금액도 50만원 이상을 연체해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 부채로 인정을 받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 신용카드 연체금은 행복이용 공적자료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이 할부금 연체 시는 3개월 이상 연체된 해당 할부 회차의 금액만 부채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미결제금이라고 다 부채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채로 인정해 준다 하는 것을 아시고요. 자, 근데 신용카드 미결제금인데 부채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카드론 있으시죠. 카드론으로 빌린 금액, 이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연체, 요거 인정 못 받습니다. 또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현금 서비스를 받았는데 연체했다. 요것도 역시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부채로 인정을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금융기관 외 대출금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금융기관, 뭐 은행이나 보험회사, 증권회사 이런 데 아닌 곳에서도 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부채 인정 범위가 뭐냐면 첫 번째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빌린 대출금 인정받습니다. 부채로. 그 다음에 법에 근거한 공제의 대출금, 군인공제회나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에서 빌린 대출금 부채로 인정받습니다. 세 번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부채로 인정받습니다. 네 번째,
예금보험공사가 인정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부채를 인정받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도 부채를 인정받습니다. 자, 다섯 번째,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수령하시는 분도 있죠. 자, 이런 거는 재산담보부 금융부채 성격이므로 그 받은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도리어 주택연금이나 또는 농지연금 수령액 누계 전체, 여태까지 받은 금액 전체를 부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받으시면은 그 연금도 받으시고 연금 받은 만큼 부채로 계산되니까 기초연금 받는 데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부채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 해당 기관에서 확인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서 실제 상환해야 할 대출금 확인해 부채로 반영한다 하는 거니까 꼭 이렇게 금융기관 외에 대출금이 있으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서 기초요금 신청 시 읍명동사무소에 꼭 제출을 하고, 뭐 중간에라도 대출을 받으면 그거에 관련한 서류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부채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채를 이게 소득인정액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부채 금액의 합계에 곱하기 연리 4% 나누기 12개월 합니다. 만약에 여태까지 말씀드린 부채를 다 합한 게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 곱하기 4% 하면 200만 원이죠. 나누기 12개월 하면 마이너스 16만 6,660원. 그러니까 나의 소득 인정을 계산할 때 이게 부채가 있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금액으로 빼준다는 겁니다. 자, 부채가 1억 원이 있으면요, 1억 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 마이너스 33만 3,330원 해주고요. 만약에 부채가 5억 원이나 있어요. 이렇게 많으면 5억 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 마이너스 소득인정액에서 마이너스 166만 6,660원을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있으시면 부채를 꼭 반영을 받아야지만이 이렇게 소득인정액이 줄어들고요.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수록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인정받는 부채, 또 어떤 부채는 인정을 못 받는 부채를 한 표로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금융기관 대출금인데요. 금융기관 대출금에 본인 명의 다 부채를 인정받습니다. 자, 연대보증인 표기한 거 부채를 인정 못 받는데 근데 본인이 주 채무자인 경우 인정을 받아요. 자, 한도대출, 마이너스 대출 인정 못 받습니다. 카드론 및 단기간의 어음 할애한 대출 인정 못 받습니다. 자, 개인 간 빌린 부채 있죠. 친구나 지인한테 빌린 부채. 이 법원 판결 결정이 있으면 인정받아요. 근데 법원 판결 결정이 없으면 부채로 인정 못 받습니다. 자, 임대보증금이요.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이외에 제3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체결한 거, 임대 그 주택의 시가 표준액의 50%까지 부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그 배우자 간에 임대차 계약 체결한 거, 네, 부채로 인정 못 받습니다. 자, 신용카드 미결제금 일부만 인정받아요. 어디까지만 인정받냐면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카드 대금만 인정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자, 공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있죠. 각종 공공기관이나 공제외 농지 주택연금 포함하면 요거 인정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꼭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세요. 대출이자. 내가 대출을 받아갖고 1억을 대출해갖고 이자를 갖다 몇십만원 내는데 이거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죄송하지만 법에서는 대출 이자는 어떤 공제나 부채로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연체된 세금도 역시 부채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채의 경우는요, 이 성격에 따라서 인정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부채는 인정을 못 받기도 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채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을 문의하실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도 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가 있어요. 국번 없이 129번으로 하면 여기에 전문적인 상담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지역에서 방문요양 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네, 제가 고향과 일산 지역에서 방문요양 업체를 꽤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이 고향과 일산 지역에 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고 있는데요.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란 무엇이냐면 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의해서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매일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식사도 차려드리고 그 다음에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청소도 해드리고 이렇게 돌봐드리거든요. 근데 이 등급 판정 받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무료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냐면요. 이 매주 화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하고 있고요. 이 장소는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2 서현프라자 417호 아들딸 방문요양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서 들으시면 여러가지 좋은 정보를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으신데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꼭 참석하기 어려우신 경우는 전화를 주시면 전화로도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문요양 관련해서 가족요양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방문요양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전화하냐면요. 이 아들딸 방문요양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070-4809-2323으로 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들딸 방문요양에 홈페이지도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있는데 여기 들어오시면 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보시면 아주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